2024년 봄,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가,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에 익숙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낡은 수레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 그 소리의 주인공은 78살 김재원 할아버지였다. 재원은 30년째 이 동네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아는 것은 그저 폐지를 줍는 노인이라는 사실뿐이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 같은 루트로 골목을 누비는 그의 뒷모습은 어느덧 동네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할아버지, 또 나오셨어요? 편의점 앞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젊은 알바생이 인사를 건넨다. 재원은 허리를 펴고 빙그레 웃었다. 응,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 법이지.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로 가득했다. 7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단한 악력으로 폐지 묶음을 들어 올린다. 수레 위에는 벌써 골판지, 신문지, 플라스틱 병들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재원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패턴이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오전 9시까지 폐지를 수거한다. 그리고 고물상에 가서 하루 수익을 정산한 뒤 점심은 1,000원짜리 김밥 한 줄로 때운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 벤치에서 사람 구경을 한다. 참 성실하신 분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시더라고. 슈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년 남성이 재원을 보며 혀를 찼다. 존경인지 안타까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인 시선이었다. 재원은 그런 시선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전 8시.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재원은 한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함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묶여있는 골판지, 더미를 풀기 시작했다. 그의 동작은 마치 귀중한 문서를 다루듯 신중했다. 이건 쓸만하고, 이건 너무 젖었네. 재원은 폐지를 선별하면서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다. 폐지의 상태, 무게, 재활용 가능 여부를 단번에 파악하는 숙련된 전문가의 눈이었다. 바로 그때 한 여성이 재활용품을 들고 나왔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직장인 차림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재원을 보더니 잠시 머뭇거렸다. 할아버지, 제가 드릴게요. 여기 박스들이요. 고맙네, 젊은이. 재원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여성은 미안한 듯 미소를 지으며 박스를 내려놓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을 보던 재원의 눈가에 잠시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저 나이 때 나는 뭘 하고 있었더라. 재원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35살의 자신. 검은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서 있던 모습. 피고인석의 사람들. 방청석의 긴장된 시선들. 그리고 판결문을 낭독하던 자신의 목소리. 하지만 재원은 곧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였다. 지금의 자신은 김재원, 폐지를 줍는 78살 노인일 뿐이었다. 오전 9시, 재원은 고물상으로 향했다. 수레를 끌고 가는 그의 뒷모습은 굽었지만 어딘가 의연했다. 고물상 주인 박 사장은 언제나처럼 무뚝뚝하게 저울에 폐지를 올렸다. 오늘은 22킬로네요. 19,000원. 수고하셨소. 재원은 현금을 받아 낡은 지갑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박 사장이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요즘 날씨도 더운데 무리하지 마세요. 연세가 연세인데. 괜찮아요. 이게 내 일이니까. 재원의 대답은 단호했다. 박 사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다음 손님을 받을 뿐이었다. 재원은 고물상을 나와 익숙한 길을 걸었다. 목적지는 늘 같은 곳, 동네 신협이었다. 그는 창구에 서서 입금표를 작성했다. 수취 1란에는 희망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번 달도 30만 원 입금하시는 거죠? 창구 직원이 확인했다.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창구 직원은 재원을 볼 때마다 신기했다. 폐지를 주어 번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노인.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저 존경스러울 따름이었다. 입금을 마친 재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가웠다. 그는 모자챙을 내려 눈을 가리고 천천히 걸었다. 오후 1시, 재원은 동네 도서관에 도착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반겼다. 그는 늘 앉던 자리, 창가 구석 책상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노트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2024년 3월 학생 5명 장학금 지급 완료. 2024년 4월 학생 7명 추가 선발. 2024년 5월 총 누적 지원 학생 312명. 재원은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다. 2024년 6월 15일 이번 달 기부금 30만 원 입금 완료. 그의 손글씨는 떨렸지만 정확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담겨 있었다. 재원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서관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재원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신념이 꿈틀거렸다. 그것은 3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하지 않은 그의 철학이었다. 재원의 본명은 김재원이 맞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1976년 29살의 재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판사가 된 것이다. 재원아,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재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떡을 돌리며 동네방네 자랑했다. 하지만 재원은 기뻐하면서도 어딘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판사가 되어야 해. 그것이 재원의 다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짐을 지키려 애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로 임명된 재원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 1980년대 초반, 재원은 35살의 젊은 판사였다. 그의 법정은 엄정했지만 따뜻했다. 피고인이 가난한 사람일 때, 재원은 더욱 신중하게 판결했다. 피고인은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으나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함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재원의 판결문은 언제나 명확했다. 법리적으로 완벽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가 담겨 있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재원은 공정한 판사로 소문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재원은 변화를 느꼈다. 법정에 서는 피고인들의 얼굴이 점점 어려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 이유가 대부분 가난과 무관하지 않았다. 1985년 어느 겨울날, 재원은 한 소년의 재판을 맡았다. 17살 고등학생이었다. 편의점에서 라면과 김밥을 훔친 혐의였다. 피고인,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재원이 물었다. 소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배가 고팠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는 아파서 일을 못 하십니다. 그 순간 재원의 가슴이 무너졌다. 법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다. 판결로는 이 소년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었다. 재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재원은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판결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근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다음 날, 재원은 은행에 갔다. 그리고 자신의 월급 중 일부를 떼어 별도 통장을 만들었다. 통장 이름은 장학금이었다. 재원은 그날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이 통장에 넣기 시작했다. 1986년 봄, 재원은 처음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상은 법정에서 만났던 그 소년이었다. 재원은 익명으로 소년의 학교에 연락했다.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습니다. 단, 제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은 놀라워하면서도 감사해했다. 소년은 장학금 덕분에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했다. 그리고 전문대학에 진학했다. 재원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법정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해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재원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1990년대, 재원은 40대 중반의 중견 판사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매달 장학금을 기부했다. 때로는 월급의 절반을, 때로는 상여금 전부를 기부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재원의 뜻을 알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검소하게 살면 돼요. 재원과 아내는 정말로 검소하게 살았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옷도 오래 입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언제나 밝았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재원은 55살이 되었다. 정년까지 아직 10년이 남았지만 재원은 고민에 빠졌다. 장학금 규모를 더 키우고 싶었지만 판사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와야 하는데 재원은 밤마다 고민했다. 그리고 어느 날 결단을 내렸다. 정년을 기다리지 않고 명예퇴직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퇴직금 전액을 장학재단 설립에 쓰기로 했다. 2006년 봄, 재원은 30년 판사 생활을 마감했다. 동료들은 아쉬워했고 후배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재원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야. 재원은 퇴직금 2억 원 전액으로 희망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법적 절차를 마치고 사무실을 마련하고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했다. 그해 겨울 2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재단을 운영하려면 지속적인 기부금이 필요했다. 재원의 퇴직금은 금방 바닥을 드러냈다. 재원은 다시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재원은 우연히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을 보았다. 그 순간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폐지를 주우면 되는 것이다. 비록 금액은 작지만 꾸준히 모으면 장학금이 될 수 있었다. 2007년 초, 61살의 재원은 폐지 수레를 끌기 시작했다. 2007년 3월, 재원의 첫 폐지 수거 날이었다. 손에는 중고로 산 낡은 수레가 들려 있었다. 아내는 현관문 앞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괜찮아.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재원은 아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재원의 마음은 뜨거웠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다. 허리는 아팠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30년간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서던 사람이 이제는 폐지를 주우며 골목을 누빈다. 누가 봐도 극적인 변화였다. 하지만 재원은 개의치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 일이 마음에 들었다. 법정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 있었다. 아무도 그를 판사로 알아보지 않았고 그저 폐지 줍는 노인으로 대할 뿐이었다. 할아버지, 여기 박스 가져가세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골판지 더미를 내주었다. 재원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수레에 실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재원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재원은 폐지 줍기의 노하우를 터득했다.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 가면 좋은 폐지가 많은지, 어떤 종류의 폐지가 값이 나가는지 모두 파악했다.
재원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예전 판사 시절의 습관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사람, 보통 폐지 줍는 분들과는 다르네. 고물상 박사장은 재원을 볼 때마다 신기해했다. 폐지를 종류별로 깔끔하게 분류해서 가져오는 사람은 재원이 처음이었다. 첫 달 수입은 50만 원이었다. 재원은 그 돈을 들고 신협으로 향했다. 그리고 희망장학재단 계좌에 전액 입금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보고 놀랐다. 할아버지, 이 돈 전부 기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내가 벌 수 있는 전부니까. 창구 직원은 감동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다. 연세 드신 분이 힘들게 번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기부하다니. 하지만 재원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원의 일상은 완전히 자리 잡았다. 새벽 5시 기상, 4시간 폐지 수거, 고물상 정산, 신협 입금, 도서관에서 독서. 이 패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않았다. 2008년 재원은 62살이 되었다. 폐지 줍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그해 재원은 총 500만 원을 기부했다. 그 돈으로 1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한 학생이 재단 사무실로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재원은 재단 이사로만 등록되어 있었고 자신이 직접 폐지를 주워번 돈이라는 사실은 절대 밝히지 않았다. 공부 열심히 하거라. 그게 나한테 하는 최고의 감사야. 재원은 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학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다. 그 뒷모습을 보던 재원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2010년 재원은 64살이 되었다. 폐지 수거 경력도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재원을 익숙하게 대했다. 폐지 할아버지,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하하,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재원은 언제나 밝게 대답했다. 그의 태도는 비굴하지 않았고 당당했다. 이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재원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원에게도 힘든 순간이 있었다. 2012년 여름, 재원은 66살이 되었다. 무더운 날씨에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폐지를 끌고 가다가 어지러움을 느낀 적도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청년이 재원을 부축했다. 재원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누워 있어야 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아직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목표 금액에 도달할 수 있어. 재원의 목표는 명확했다. 2억 원을 모아서 장학재단의 기본 재산을 확충하는 것. 그러면 이자 수익만으로도 매년 안정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2015년 재원은 69살이 되었다. 폐지 수거를 시작한 지 9년째. 재원은 이미 7천만 원을 기부했다. 목표까지 아직 3천만 원이 남았다. 조금만 더 힘내자. 재원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수레를 끌고 또다시 골목으로 나섰다. 낡은 수레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는 이제 재원에게 가장 친숙한 소리가 되어버렸다. 동네 사람들은 재원을 부지런한 폐지 할아버지로 기억했다. 누구도 그의 과거를 몰랐고 재원 또한 절대 말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재원은 폐지를 주어 장학금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2018년 가을, 재원은 72살이 되었다. 폐지 수거 12년 차. 이제 재원의 몸은 이 일에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수레를 끄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고물상 박사장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유일한 사교 활동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재원은 늘 하던 대로 동네를 돌며 폐지를 수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다. 재원 판사님?
그 목소리에 재원의 발걸음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다. 재원은 그를 기억했다. 25년 전 자신의 법정에 섰던 변호사였다. 저 강민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네. 자네 잘 지냈나?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왜 여기서? 민호의 시선이 재원의 수레로 향했다. 재원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은퇴하고 이 일하고 있네. 나쁘지 않아.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존경하던 판사님이 폐지를 줍고 있다니. 그것도 10년 넘게. 민호의 가슴 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판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괜찮네. 일해야 해서. 재원은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말 잠깐만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재원은 민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다. 재원은 수레를 카페 밖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카페 안, 재원은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민호와 마주 앉았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판사님, 실례지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은퇴하면 할 일이 없지. 그래서 일거리를 찾은 거야. 재원의 대답은 간결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판사 출신이면 연금도 나올 텐데 왜 굳이 폐지를 주어야 하는가? 그 혹시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니야.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네. 재원의 표정은 평온했다.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지금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예전에 해주신 말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제 변호사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재원은 빙그레 웃었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사건들, 법조계의 변화, 그리고 각자의 삶. 민호는 재원과 대화하면서 예전 법정에서 느꼈던 존경심을 다시금 떠올렸다. 판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민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재원은 손을 흔들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과찬일세.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카페를 나서며 민호는 재원에게 명함을 건넸다.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돕겠습니다. 재원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수레를 끌고 다시 골목으로 향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민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호는 재원을 잊지 못했다. 가끔 동네를 지나다 재원을 보면 멀리서 인사를 건넸고 재원도 손을 흔들며 답했다. 2019년 봄, 재원은 73이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목표 금액에 도달했다. 12년간 모은 돈이 1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재원은 그 돈을 모두 희망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이제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군. 재원은 통장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재단 이사회에서는 재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려 했지만 재원은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상은 필요 없어. 하지만 재원은 폐지 줍기를 멈추지 않았다. 목표 금액에 도달했지만 더 많은 학생을 돕고 싶었다. 재원의 욕심은 아니었다.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더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다. 세상이 멈춘 듯 했지만 재원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마스크를 쓰고 폐지를 주었고 거리두기를 지키며 고물상에 갔다. 할아버지, 요즘 같은 때 밖에 나오시면 위험해요. 동네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재원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나는 야외에서 일하니까 오히려 안전하지. 실제로 재원은 건강했다. 10년 넘게 매일 4시간씩 걸어 다닌 덕분에 체력이 좋았다. 의사도 재원의 건강 상태에 감탄했다. 2021년 재원은 75살이 되었다. 폐지 수거 15년 차. 이제 동네에서 재원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그를 성실한 폐지 할아버지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2021년 7월,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재원은 평소처럼 폐지를 수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함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낡은 서류 가방이 버려져 있었다. 재원은 호기심에 가방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재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1995년 형사 판결문 주심판사 김재원. 재원의 이름이 적힌 판결문이었다. 재원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재원은 서류 가방을 수레에 싣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26년 전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기록이었다. 누군가 오래된 자료를 정리하다가 버린 모양이었다. 이런 걸 아무렇게나 버리다니. 재원은 혀를 찼다. 개인정보가 담긴 법원 문서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건데. 재원은 서류를 안전하게 폐기하기 위해 분쇄기에 넣으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들고 들어왔다가 서류를 보고 말았다. 어머,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판결문? 재원은 당황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이거 폐지 주우다가 발견한 거야. 누가 버린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여기 이름이 김재원. 할아버지 이름이잖아요. 아주머니가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재원은 마른 침을 삼켰다. 우연히 같은 이름이네. 세상에 김재원이 한둘인가. 재원의 변명은 그럴듯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놓고 나갔다. 하지만 재원은 불안했다. 혹시 소문이 날까봐. 다음 날, 재원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아주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다. 물론 재원이 판사였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폐지 할아버지가 옛날에 판사였대.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근데 이름이 똑같다던데.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재원은 그 소문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20년 가까이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이야. 며칠 후 민호가 재원을 찾아왔다.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판사님, 소문이 사실입니까? 무슨 소문 말인가? 동네에서 판사님의 과거가 알려졌다던데요. 재원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래, 사실이야. 나는 30년간 판사로 일했었네. 민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재원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왜 폐지를 주우시는 겁니까? 연금도 받으실 텐데. 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놓았다. 연금은 받고 있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나는 더 많은 학생을 도와야 하거든. 학생을 돕는다고요? 그래. 나는 15년째 폐지를 주어서 번 돈을 전부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판사 출신이 폐지를 줍는 것도 놀라운데 그 돈을 전부 기부한다니.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판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할 것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재원의 태도는 담담했다. 민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재원은 진정한 법조인이었다. 법정이 아닌 거리에서 판결이 아닌 행동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민호는 재원에게 제안했다. 판사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에서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아니야. 자네 돈은 자네가 쓰게.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재원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민호는 아쉬웠지만 재원의 뜻을 존중했다. 소문은 점점 커졌다. 동네를 넘어 인근 지역까지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재원을 찾아왔다. 할아버지, 인터뷰 좀 하실 수 있으세요? 인터뷰는 사양하겠네.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 재원은 거절했지만 기자는 끈질겼다. 결국 재원은 짧게 대답했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기자는 실망했지만 재원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기사거리였다. 다음 날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전직 판사, 15년째 폐지 주어 장학금 기부. 기사는 짧았지만 임팩트는 컸다. 사람들은 재원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동네 주민들은 재원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할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동네가 자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재원에게 인사를 건넸다. 재원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감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이제 조용히 일할 수 없겠구나. 재원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비밀은 이미 드러났고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기사가 나간 후 일주일, 재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동네 사람들뿐 아니라 낯선 사람들까지 재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돈을 건네려 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장학금에 보태 쓰시라고요. 한 중년 여성이 봉투를 내밀었다. 재원은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전 제가 번 돈으로 하고 싶어요. 고맙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재원의 거절은 단호했다. 여성은 아쉬워하며 돌아갔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다. 재원은 고민에 빠졌다. 사람들의 호의는 고마웠지만 자신의 방식을 지키고 싶었다. 폐지를 주어 번 돈으로 장학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재원의 철학이었다. 한편 희망장학재단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재단에 직접 기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단 사무실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저희도 장학금 기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재단 직원들은 당황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기 때문이다. 재단 이사장이 재원에게 연락했다. 김 판사님, 기부금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받으세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주세요. 재원의 대답은 간결했다. 자신은 자신의 방식을 유지하되 다른 사람들의 기부까지 막을 필요는 없었다. 2021년 가을, 재원은 75살이 되었다. 희망장학재단의 기부금은 1억 원을 넘어섰다. 재원이 15년간 모은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이제 매년 100명 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재원도 기뻤다. 더 많은 학생을 도울 수 있다니. 그것이 재원의 소원이었다. 하지만 재원은 폐지 줍기를 멈추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수레를 끌고 나갔다. 사람들이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재단의 돈이 충분한데요. 아니야. 나는 내 일을 해야 해. 그게 내 삶의 의미니까. 재원의 대답에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재원에게 폐지 줍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원의 정체성이고 삶의 방식이었다. 2022년 봄,
한 방송국에서 재원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다. 재원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작진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세요. 물론입니다. 할아버지의 일상을 담담하게 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한 달간 진행되었다. 카메라는 재원의 새벽을 따라갔다. 폐지를 줍는 모습, 고물상에서 정산하는 모습, 신협에 입금하는 모습,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겼다. 촬영 중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재원이 한 학생을 만나는 장면이었다. 그 학생은 재원의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재원은 학생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맙긴.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지. 앞으로도 잘하거라. 그 순간 촬영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컥했다. 카메라 너머로 진정성이 느껴졌다. 다큐멘터리는 2022년 가을에 방송되었다. 제목은 폐지 속에 숨겨진 정이었다.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분이 진정한 어른이시네요. 존경합니다.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리고 다시 한번 희망장학재단에 기부금이 몰려들었다. 이번에는 전국 각지에서였다. 재원은 방송을 보고 복잡한 심경이 되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재원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내는 재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한 일은 특별해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준 거예요. 재원은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나갔다. 다큐멘터리 방송 이후 재원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젊은 세대도 재원의 삶에 감동받았다. 특히 20대, 30대 사이에서 재원은 진짜 어른의 상징이 되었다. 요즘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한 대학생이 재원을 찾아와 인사를 건넸다. 재원은 쑥스러워하며 손을 흔들었다. 난 특별한 사람 아니야.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 하지만 젊은이들의 눈에 재원은 특별했다.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성. 그것이 젊은 세대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2023년 초, 재원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에서 재원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기로 한 것이다. 재원은 깜짝 놀랐다. 훈장이라니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진지하게 말했다. 재원은 고민 끝에 수락했다. 거절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훈장 수여식은 2023년 봄에 열렸다. 재원은 생애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청와대에 갔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며 말했다. 김재원 선생님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원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훈장은 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의 말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훈장을 받은 후에도 재원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었고, 고물상에서 정산했고, 신협에 입금했다. 할아버지, 훈장까지 받으셨는데 아직도 폐지 주우세요?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물었다. 재원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훈장을 받았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 나는 내 일을 해야지.
재원의 태도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다. 명예나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 재원의 모습이 더욱 존경스러웠다. 2023년 여름, 희망장학재단은 대대적인 확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모인 기부금이 10억 원을 넘어섰고, 이제는 전국 단위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부터 전국의 어려운 학생 5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재단 이사장의 발표에 언론은 열광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재원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재원은 재단 사무실에서 첫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다. 500명의 학생이 모인 대강당. 재원은 무대에 올라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장학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땀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고 나중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재원의 짧은 연설에 학생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재원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10년 전에 할아버지 장학금 받았던 학생이에요. 재원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따뜻하게 대답했다. 그래? 잘 지냈니? 네, 덕분에 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했어요. 여학생의 말에 재원은 감격했다. 자신이 도운 학생이 이제는 다른 학생을 돕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재원은 여학생의 어깨를 토닥였다. 여학생은 울먹이며 인사하고 돌아갔다. 그날 밤, 재원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 당연하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내의 말에 재원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변함없이 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나갔다. 2024년 초, 재원은 78살이 되었다. 폐지수거 경력도 17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제 재원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해외에도 알려졌다. 한국의 전직 판사, 17년째 폐지 주어 장학금 기부, 외신들이 재원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CNN, BBC, NHK 등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재원을 취재했다. 재원은 당황스러웠지만 인터뷰에 응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외신 기자들이 물었다. 재원은 단순하게 대답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 일이 의미 있으니까요. 재원의 대답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인종과 국경을 넘어 재원의 삶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다. 2024년 봄, 재원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 선생님, 판막 협착증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재원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78이면 충분히 이런 문제가 생길 나이였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네, 성공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무리한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재원은 고민에 빠졌다. 3개월이면 폐지 수거를 쉬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재원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재원은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날짜는 한 달 후로 잡혔다. 재원은 그 한 달 동안 평소보다 더 열심히 폐지를 주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동네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재원은 괜찮다고 웃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조금만 더 일하고 쉴게. 수술 전날, 재원은 평소처럼 신협에 갔다. 그리고 마지막 입금을 했다. 30만 원. 재원의 한 달 수익 전부였다. 할아버지, 수술 잘 되시길 바랄게요. 창구 직원이 진심으로 말했다. 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재원은 수술실로 들어갔다. 아내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걱정 마요. 잘 될 거예요. 알아. 나 금방 나올게. 재원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리고 마취가 시작되었다. 재원의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학생들이었다. 애들아, 할아버지 곧 돌아올게. 수술은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사가 대기실로 나와 아내에게 말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다. 재원은 회복실에서 눈을 떴다. 아직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재원은 생각했다. 하지만 회복은 생각보다 더뎠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도 재원은 제대로 걷지 못했다. 2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숨이 찼다. 할아버지,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담당 의사가 위로했지만 재원은 답답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고 싶었다. 학생들을 돕고 싶었다. 한 달이 지났다. 재원은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수레를 끌 만한 체력은 아니었다. 재원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2달째 재원은 집 근처를 산책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동네 사람들이 재원을 보고 반가워했다.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이제 거의 다 나았어. 재원은 밝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바심이 났다. 하루빨리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3달째, 의사가 허락했다. 이제 가벼운 활동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금물입니다. 재원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3개월 만에 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재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살아있음이 느껴졌다. 수레를 끄는 감촉이 반가웠다. 할아버지, 드디어 나오셨네요. 편의점 알바생이 반갑게 인사했다. 재원은 손을 흔들며 웃었다. 그래, 오래 쉬었지. 이제 다시 일해야지. 재원은 평소보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폐지를 주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재원은 행복했다. 그날 오후, 재원은 고물상에 갔다. 박 사장이 놀라며 반겼다. 할아버지, 완전히 회복되신 거예요?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은 할 수 있어. 재원은 폐지를 저울에 올렸다. 오늘 수입은 10,000원. 예전의 절반도 안 됐지만 재원은 만족했다. 조금씩 늘려가면 돼. 재원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리고 신협으로 향했다. 3개월 만에 입금이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창구 직원이 환하게 웃었다. 재원도 미소로 답했다. 고마워요.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그날 밤, 재원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다시 할 수 있어. 알아요.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의 말에 재원은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나갔다. 2024년 가을, 재원은 완전히 회복했다. 수술 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일상적인 폐지 수거는 문제없이 할 수 있었다. 재원은 다시 매일 30만 원씩 모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재원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직접 폐지 수거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폐지 주워도 될까요? 한 대학생이 재원에게 물었다. 재원은 어리둥절했다. 왜 그러고 싶은데? 할아버지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번 돈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대학생의 진지한 눈빛에 재원은 감동했다. 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함께 하자.
그렇게 시작된 함께하는 폐지 수거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대학생뿐 아니라 직장인, 주부,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 참여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함께 폐지를 줍고 수익은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한 참가자가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모임이 생겨났다. 재원은 이 현상을 보며 놀라워했다. 자신의 작은 실천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줄 몰랐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변했어요. 한 참가자가 재원에게 말했다. 재원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하지만 참가자들은 알고 있었다. 재원의 삶이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을. 재원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쳤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2024년 겨울 희망장학재단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재단은 그동안 총 3,0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그중 많은 학생이 이제는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기념식에서 한 졸업생이 단상에 올라 소감을 밝혔다. 저는 15년 전 이 재단의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때 받은 도움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후배들을 돕고 있습니다. 졸업생은 의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매달 수입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재원은 눈물을 훔쳤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구나. 재원은 깨달았다. 선행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자신이 도운 학생이 다른 학생을 돕고 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돕는다. 그것이 진정한 나눔이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재원은 조용히 재단 사무실을 나섰다. 그리고 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향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었다. 2025년 봄, 재원은 79살이 되었다. 폐지수거 경력은 18년 차. 이제 재원은 동네를 넘어 전국적인 명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재원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새벽 5시 기상, 폐지수거, 고물상 정산, 신협 입금. 18년간 지켜온 루틴이었다. 할아버지, 언제까지 이 일 하실 거예요? 한 기자가 물었다. 재원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재원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그것이 재원의 삶의 원칙이었다. 그해 여름, 재원은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한 출판사에서 재원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편집자가 간곡하게 부탁했다. 재원은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다. 하지만 과장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만 써주세요. 물론입니다. 할아버지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책 작업은 6개월간 진행되었다. 재원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생각했다. 판사 시절, 은퇴 후 결심, 폐지 수거 시작,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었을까? 재원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답을 찾았다.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을. 재원은 매일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2025년 겨울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폐지 속에 숨겨진 정이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을 읽고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재원은 책의 인쇄 전액을 희망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이 돈도 학생들을 위해 써주세요. 재원의 한결같은 태도에 출판사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2026년 봄, 재원은 80살이 되었다. 폐지수거 경력 19년 차. 세월은 흘렀지만
재원의 의지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어느 새벽, 재원은 평소처럼 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나갔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바로 재원이 폐지 수거를 시작한 지 정확히 19년이 되는 날이었다. 재원은 첫 폐지 수거 장소로 향했다. 19년 전, 처음 이 길을 걸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다. 하지만 지금은 익숙하고 편안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편의점 알바생이 인사를 건넸다. 재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내가 이 일 시작한 지 19년 되는 날이거든. 와, 19년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알바생의 감탄에 재원은 겸연쩍게 웃었다. 그날 오후, 재원은 고물상에서 정산을 마치고 신협으로 향했다. 통장을 보니 19년간 입금한 금액이 총 5억 원을 넘어섰다. 재원은 숙연해졌다. 5억 원. 이 돈으로 몇 명의 학생이 꿈을 이루었을까? 재원은 생각했다. 그리고 희망장학재단 사무실로 향했다. 재단 이사장이 반갑게 맞았다. 김 판사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고맙네. 자네도 잘 지냈나?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재단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재단은 이제 연간 1000명 이상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판사님 덕분입니다. 판사님이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재단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야.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지. 재원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사장은 알고 있었다. 재원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재원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소박한 식사였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 여보, 고생 많았어요. 19년이나. 아내가 말했다. 재원은 아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당신도 고생했어. 나를 믿고 따라줘서 고마워. 당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도 자랑스러워요. 아내의 말에 재원은 가슴이 뭉클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 그녀의 지지가 없었다면 재원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 날, 재원은 재단에서 주최하는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다. 1000명의 학생이 모인 대강당. 재원은 무대에 올라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젊고 희망찬 얼굴들. 재원은 그들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가난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청년. 그리고 그 꿈을 이룬 사람. 여러분. 재원이 입을 열었다. 오늘 여러분이 받는 장학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땀과 희생,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재원의 말에 학생들은 숙연해졌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행사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재원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나중에 저도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재원은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그래, 그 마음을 잊지 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돼. 꼭 나처럼 할 필요는 없어.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날 밤, 재원은 일기장을 펼쳤다. 19년간 써온 일기였다. 첫 페이지에는 2007년 3월의 기록이 있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했다. 폐지를 주어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다. 힘들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재원은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다. 그리고 오늘의 일기를 썼다. 2026년 4월 15일. 19년이 흘렀다. 여전히 폐지를 줍고 있고, 여전히 학생들을 돕고 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할 수 있으니까 계속한다.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재원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재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새벽, 재원은 또다시 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나갔다. 낡은 수레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 그 소리는 19년 전과 똑같았다. 재원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재원이 할 수 있는 한, 그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폐지 속에 숨겨진 정의를 실천하면서 골목 끝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재원은 그 빛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수레를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재원의 뒷모습은 굽었지만 어딘가 의연하고 당당했다. 그것이 김재원의 삶이었다. 판사에서 폐지 수거인으로. 하지만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정의를 사랑하고 약자를 돕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재원이었다. 재원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재원이 증명한 진리였다.